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최고 기온이 54도까지 올라간다는 사우디에서 한국이 해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해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모두 무시했지만 세계 선진국들은 한국의 이것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출신의 토목 기술자 베르트 아이놀트입니다. 35년 동안 다리, 터널, 철도 시스템 같은 큰 건축물들을 만들어 왔어요.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었죠. 동료들이 저를 존중하는 이유는 제가 수세기 동안 효과가 입증된 전통적인 건축 방식을 따르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유럽식 방법이 최고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검증된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지하철 프로젝트를 검토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그리 놀라지 않았어요. 중요한 프로젝트는 항상 제 전문가적 의견을 필요로 했으니까요. 암스테르담 사무실에 앉아 운하를 바라보며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대해 읽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철 시스템 중 하나가 될 예정이었죠. 176km의 선로, 6개의 노선, 85개의 역, 그리고 운전사 없이 달리는 열차들. 사우디 정부는 수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2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 문서를 넘기다 보니 무언가가 저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어요. FAST 컨소시엄이라는 그룹이 6개 노선 중 3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하철 노선을 건설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컨소시엄을 이끄는 회사가 바로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한국이 FAST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4호선, 5호선, 6호선 건설을 담당한다는 점이 의심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한국인들이 사막에 지하철을 짓는다고 저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젓고 있었죠. 그들은 이런 경험이 없을 텐데. 저는 항상 유럽 기술자들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우리에게는 수세기의 역사가 있었으니까요. 로마인들이 만든 도로는 오늘날까지도 존재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수백 년 동안 물과 싸우며 복잡한 댐과 운하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그들은 최근 몇십 년 동안에야 산업국가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저는 제일 좋은 정장들과 측정 도구들, 노트북을 가방에 챙겼어요. 몇 달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 머물면서 이 프로젝트가 적절한 기준을 따르는지 확인할 예정이었죠. 이 프로젝트가 적절한 기준을 따르는지 확인할 예정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더 많은 프로젝트 세부 사항을 검토하며 한국 팀의 계획에서 발견할 것 같은 잠재적 문제점들을 메모하고 있었어요. 리야드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열기가 저를 덮쳤어요. 온도는 45도 섭씨였고 안경에 김이 서릴 정도로 뜨거웠죠. 태양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내리쬐고 있었고 멀리서는 사막에서 신기루처럼 도시가 솟아오르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어요. 제 호텔방에서는 넓게 펼쳐진 도시가 내려다 보였어요. 리야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높은 유리 건물들과 넓은 고속도로는 이미 차들로 붐비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지하철을 그렇게 필요로 했던 이유였어요. 끔찍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 책상에 프로젝트 계획을 펼쳐놓고 주에 깊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한국팀은 이런 가혹한 조건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야심찬 일정을 제안했더군요. 그들은 제가 이 규모로 시험된 적이 없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할 계획이었죠. 저는 일기장에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검증되지 않은 방법, 상당한 수정이 필요할 것. 그날 밤 저는 제 역할에 확신을 갖고 잠이 들었어요. 왜 유럽의 공학 기준이 여전히 세계 최고인지 모두에게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공학적 우수성에 대한 제 모든 지식을 바꿔놓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사막의 열기 속으로 나갔어요.
첫 번째 현장 방문은 유럽 컨소시엄 구역이었고, 거기서 익숙한 장비와 방법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 다음 마지못해 한국 팀의 작업을 점검해야 했어요. 분명히 고쳐야 할 문제들을 찾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유럽 건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침부터 이미 잔인할 정도로 더웠어요. 현장 관리자는 제 이름을 바로 알아보고 공손하게 악수하며 저를 맞이했어요.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서 온 기술자들이 제가 진행 차트와 장비를 점검하는 동안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막이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프랑스 기술 고문인 피에르 듀랑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열 때문에 기계들이 고장나고 모래가 모든 곳에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아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죠. 극한 환경에서의 건설은 경험과 전통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이것은 유럽 기술자들이 수세기 동안 발전시켜 온 것들이니까요. 영향받은 장비들을 보여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피에르는 저를 현장 안으로 안내했는데 여러 기계들이 작동을 멈춘 채 있었고 기술자들이 작업하는 동안 기계의 패널들이 열려 있었어요. 근처 기둥에 있는 온도계는 47도씨를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셔츠 아래로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센서들이 계속 고장나고 있어요. 피에르가 가느다란 사막 먼지로 덮인 정교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것들은 유럽 환경에 맞게 설계됐지. 이런 열기와 모래에는 맞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적절한 계획과 전통적인 방법이 필수적인 이유죠.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이런 도전들을 고려해서 일정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현장 투어를 마치자 피에르는 다음 날 한국팀의 구역을 방문하자고 제안하며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는 그 생각에 미간을 찌푸렸죠. 원래는 먼저 그들의 서류를 검토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현장 방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게 꼭 필요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저는 그들의 주간 보고서를 받고 있는데요. 피에르는 저에게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직접 눈으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해요. 그가 고집했죠. 우리 방식과는 다르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한국팀의 최신 보고서를 다시 넘겨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진행 숫자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일정보다 몇 주나 앞서 있었거든요. 저는 그들이 분명히 지름길을 택하거나 부정확하게 보고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어떻게 그들이 모든 경험을 가진 유럽 팀들보다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단 말인가요?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일기장에 더 많은 메모를 하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고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생각이었죠. 종이에 적힌 그럴듯해 보이는 숫자들 때문에 제 평가를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피에르가 저를 태우러 와서 FAST 컨소시엄 구역으로 데려갔어요. 멀리서 보니 대부분의 건설 현장이 휴식을 취하는 한낮의 열기 속에서도 특이한 활동이 보이고 있었죠. 우리가 주차하자 한국인 남성이 다가왔어요. 그는 저보다 키가 작았고 단정한 검은 머리에 활기찬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었죠. 아이놀트 씨, 우리 현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FAST 컨소시엄의 프로젝트 책임자 이준호입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와 자신감 있는 미소로 말했어요. 저는 그를 살펴보며 짧게 악수를 했어요. 그는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끌기에는 너무 젊어 보였죠. 그의 옷은 더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제 내성적인 성격과는 대조적으로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주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어요. 준호 씨가 제가 보기를 기대하지 않았던 거대한 구조물로 우리를 안내하며 말했어요. 저희의 공장 세그먼트 발사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읽어봤습니다. 저는 설치 준비가 된 거대한 다리. 세그먼트에 감명받은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이 55m 세그먼트를 단 7일 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준호 씨가 설명했어요. 7일이라고요? 그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유럽에서는
그런 설치에 최소한 몇 주가 걸릴 텐데요. 안전과 정밀함은 이렇게 서두를 수 없는 거였죠. 저는 팔짱을 끼고 제 얼굴에 의심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매우 야심찬 계획이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건 제가 믿지 않는다는 예의 바른 표현이었죠. 준호 씨는 제 회의적인 태도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제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장비, 디스플레이로 우리를 안내하며 말했어요. 우리 기계들은 모래가 달라붙지 않도록 특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50도가 넘어도 모든 것이 작동하도록 이중 냉각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작업자들이 거대한 장비 주변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잘 정리되고 깨끗해 보였죠. 그들의 터널 보링 머신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전문가다운 표정을 유지하며 끄덕이고 메모를 하고 있었지만 내심으로는 점점 더 갈등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들의 방법은 제가 적절한 공학에 대해 믿고 있던 많은 것들과 모순되었지만 놀랍게도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날 밤 방에 혼자 있으면서 저는 침대 위로 천천히 돌아가고 있는 천장 선풍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피에르는 오늘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무언가를 보여주었죠. 한국팀은 유럽식 방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서 성공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기장을 집어들고 짧게 적었어요. 한국식 방법은 특이하지만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제대로 평가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함. 저는 제 전통적인 접근법이 이 환경에 가장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학생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이곳에 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제 확신에 대해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피에르는 무심코 이 여정에서 제 안내자가 되었고 저를 기존의 믿음을 넘어서 보도록 밀어붙이고 있었죠. 그의 실용적인 성격과 다른 접근법을 고려하려는 의지는 오늘 저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보여주었어요. 내일 저는 한국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제 생각을 바꾸기 전에 더 많은 것을 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결국 35년의 경험이 하루 만에 뒤집히지는 않으니까요. 3주 동안 저는 리야드 곳곳의 여러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유럽 팀들이 익숙한 방법과 장비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한국 팀의 진행 상황도 관찰했지만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그들의 성공이 그저 운이 좋거나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오래 갈 리가 없다고요. 그러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날이 왔어요. 아침 하늘이 이상한 주황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점점 세지더니 건설 현장 전체에 먼지를 날리고 있었죠. 작업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사우디 현장 관리자 중 한 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모래 폭풍이 오고 있어요. 그는 간단히 말하며 거대한 파도처럼 먼지 벽이 솟아오르고 있는 지평선을 가리켰어요. 아주 심한 거예요. 1시간 안에 폭풍이 믿을 수 없는 힘으로 몰아쳤어요. 공기 중에는 모래가 너무 두껍게 가득해서 제 앞에 있는 손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였죠. 바람은 화난 동물처럼 울부짖으며 작은 돌들을 건물과 차량에 던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현장 사무실에 대피해서 문과 창문을 최대한 꼼꼼히 봉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구역의 프로젝트는 완전히 중단됐어요. 기계들은 방수포로 덮여 있었지만 모래는 여전히 모든 곳에 침투하고 있었죠. 민감한 전자 센서들이 고장났고 컴퓨터들은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수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이유죠. 우리가 비싼 장비를 덮는 것을 도우며 저는 피에르에게 말했어요. 결국에는 사막이 항상 이기게 되어 있어요. 폭풍은 16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마침내 폭풍이 지나갔을 때 피해는 광범위했죠. 유럽 팀들은 장비를 청소하고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데 며칠, 어쩌면 몇 주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저는 지연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약간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죠. 이것이 제가 계속 말해왔던 것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극한 조건에서는 일을 서두를 수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 피에르는 한국팀의 구역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그곳에서도 비슷한 피해와 지연을 발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저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현장은 이미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들 사이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터널 보링 머신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진행되고 있었죠. 준호 씨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어요. 모든 것이 모래로 뒤덮여 손상되어야 하는데요. 준호 씨는 그들의 장비를 가까이서 보여줬어요. 기계에 입혀진 특수 코팅이 중요한 부분에 모래가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고 있었죠. 그들의 센서에는 폭풍 동안 자동으로 닫히는 보호 커버가 있었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변화하는 조건에 맞춰 조정되는 AI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사막 조건에 맞게 특별히 설계됐어요. 준호 씨가 설명했어요. 유럽용으로 만들어진 디자인을 그냥 수정한 게 아니라요. 그의 말은 저에게 강한 충격을 주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 전통적인 유럽식 접근법이 이 환경에서는 실제로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어쩌면 한국팀이 그저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제가 인정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정말로 혁신을 이루어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느낌은 다음 주에 열린 분기별 검토 회의에서 더 강해졌어요. 모든 컨소시엄의 프로젝트 리더들이 큰 회의실에 모여 진행 상황을 발표하고 있었죠. 유럽 팀들은 모래 폭풍으로 인한 어려움과 지연에 대해 정직하게 보고했어요. 그런 다음 준호 씨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우리 터널 보링 머신은 지난주 하루에 42m의 터널을 뚫었습니다. 그는 큰 화면에 데이터 차트를 보여주며 발표했어요. 이는 이런 조건에서 새로운 세계 기록입니다. 방 안은 감탄하는 속삭임으로 가득 찼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안전은 어떻습니까? 저는 큰 소리로 물었어요. 속도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준호 씨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안전 기록은 업계 표준보다 더 좋습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심각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피에르는 저에게 내가 경고하려고 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죠. 사우디 관계자들은 분명히 인상적인 진전에 대한 제 부정적인 태도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후 몇 달 동안 제 세계관은 매일 시험받고 있었어요. 한국팀은 유럽식 접근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해결해 나갔죠. 그들은 새로운 도전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고 그들이 맡은 지하철 구간은 계속해서 일정보다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동맹자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유럽팀의 일부 기술자들이 한국식 방법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보이고 있었죠. 심지어 네덜란드에 있는 제 동료들 중 일부도 제가 목격하고 있는 것을 설명했을 때 더 많이 배우라고 저를 격려하고 있었어요. 준호 씨는 제 믿음에 도전을 주는 사람이면서도 놀랍게도 일종의 동맹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제 회의적인 태도에 좌절감을 보이지 않았죠. 대신 그는 점점 더 호기심이 생기는 제 질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해주고 있었어요. 그는 제 고민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유럽 공학을 공부했어요. 어느 날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도전에 맞게 조정했을 뿐이죠. 가장 큰 시험은 외부에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 안에 있었죠. 제 가장 큰 적은 바로 제 자신의 경직된 사고였어요. 어느 오후, 한국팀의 거대한 터널보링 머신이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놀랍군요. 저는 아마도 처음으로 진심 어린 칭찬을 소리내어 말했어요. 옆에 서 있던 준호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어요. 그는 승리감에 찬 모습이나 잘난 체하는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마침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 기쁜 것 같았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들의 성공은 부정할 수 없어. 이것이 내가 공학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만약 내가 한국인들의 능력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면 또 무엇에 대해 내가 틀리고 있을까? 제가 넘어야 할 경계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마음속에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마지못해서이긴 했지만 저는 그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가장 큰 시험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사우디 왕세자가 불과 3일 후에 지하철 프로젝트를 방문할 거라는 소식을 받았거든요. 모든 팀이 발표와 시연을 준비해야 했죠. 이건 단순히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미래의 수십억 달러 계약이 좋은 인상을 주는 것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유럽 팀들은 자신들의 강점, 안전 기록, 품질 관리 절차, 장기 내구성 테스트를 보여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작업하고 있었어요. 한국팀은 차분하게 혁신적인 시스템과 기록적인 진행 상황을 시연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제가 어디에 속하는지 더 이상 확신하지 못한 채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방문 당일 아침, 프로젝트 현장이 완전히 변했어요. 건설 구역 사이에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죠. 저를 포함한 프로젝트 리더들은 최고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사막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가장 좋은 네덜란드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죠. 왕세자는 많은 고문들과 장관들을 대동하고 도착했어요. 그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젊었고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각 스테이션에서 자세한 질문을 하며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측면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유럽 팀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발표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이 수십 년에 걸쳐 입증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죠. 한국팀은 적응형 시스템을 시연하고 터널 보링 머신이 세계 기록을 깨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양쪽을 모두 바라보며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왕세자는 토론을 위해 모든 사람을 주요 프로젝트 텐트에 모았어요. 에어컨이 정오의 열기와 싸우며 최대 출력으로 윙윙거리고 있었죠. 왕세자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간단하지만 강력한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와 같은 까다로운 환경에서 건설하는 미래를 대표하는 접근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죠.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해 특별히 초빙된 국제 전문가로서 제 의견은 특별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에 할 말에 35년의 전문가적 명성이 달려있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제 대답은 즉각적이고 확실했을 텐데요. 유럽식 방법이 우수하다고. 저는 그 믿음 위에 제 전체 경력을 쌓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본 모든 것들 이후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 나섰어요. 왕세자 전하,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어요. 저는 전통적인 유럽 공학이 인프라의 황금 기준이라고 믿으며 이 프로젝트에 왔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모든 접근 방식을 주의 깊게 평가해 왔어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다음에 할 말이 저에게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전환점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 팀에게서 본 것들은 우수함에 대한 제 이해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의 혁신은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이 환경에서 특히 잘 작동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른 곳에서 작동했던 방법을 적응시키려 하기보다 이곳의 조건에 맞게 특별히 설계했죠. 제가 계속 말하는 동안 방안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까다로운 환경에서의 건설 미래는 입증된 원칙과 새로운 혁신을 결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통을 유지하고 어떤 것을 새롭게 창조해야 하는지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프로젝트는 어떤 단일 국가나 전통도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결과는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울 때 나옵니다. 준호 씨의 눈이 조용한 감사의 표정으로 저와 마주쳤어요. 피에르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죠. 왕세자는 제 솔직한 평가에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개발청은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에서 리셉션을 열었어요. 천장까지 닿는 창문을 통해 우리는 아래로 펼쳐진 리아드를 볼 수 있었어요. 사막의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우리의 지하철 노선이 곧 도시를 변화시킬 건설 구역들이 밝은 점들로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실내의 군중에서 벗어나 발코니에서 준호 씨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바꾸는 것이. 저는 몇 달 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으로 미소 지었어요. 공학에서는 자존심보다 현실이 항상 더 중요해야 해요. 네덜란드에 있는 동료들에게 뭐라고 말할 건가요? 진실을요. 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가르치러 왔다가 오히려 배웠다고. 혁신은 어느 한 나라의 것이 아니라고. 미래는 경쟁하기보다 협력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요. 2주 후, 저는 귀국 비행을 위해 가방을 꾸리고 있었어요. 사우디 개발청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저는 프로젝트에서 발전된 협력적 접근 방식을 칭찬하고 앞으로의 작업에도 비슷한 모델을 추천했죠. 마지막 날, 피에르와 준호 씨 모두 호텔에서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다시 오실 거예요. 피에르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많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아마도요. 저는 동의했어요. 네옴시티 프로젝트와 홍해 개발이 있죠. 이 나라는 미래를 건설하고 있어요. 준호 씨는 작은 선물을 건네줬어요. 그들의 기록을 깬 터널보링 머신의 완벽한 미니어처 모델이었죠. 때로는 가장 좋은 공학이 다양한 전통을 결합할 때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제 비행기가 리아드 위로 올라갈 때 저는 아래로 펼쳐진 도시와 형성되고 있는 지하철 노선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공중에서는 어느 구간이 유럽인에 의해 건설되었고 어느 구간이 한국인에 의해 건설되었는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서비스할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었죠. 제 여정은 저를 절대적인 확신에서 의심을 거쳐 새로운 종류의 지혜로 이끌었어요. 리아드 메트로는 도시를 변화시킬 것이지만 이 경험은 저를 더 깊이 변화시켰죠. 제 기내용 가방에는 마지막 일기가 적힌 일기장이 있었어요. 저는 우수함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다고 믿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수함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며 떠납니다. 우수함은 다양한 관점이 결합될 때 진화하고 적응하고 성장합니다. 가장 위대한 공학은 우리 방식을 고집할 때가 아니라 더 나은 새로운 방식에 마음을 열어둘 때 일어납니다. 이것이 어떤 계약이나 상보다 더 가치 있는 제가 집으로 가져가는 교훈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